서남 해안의 어느 고을 40세 지천명의 나이 가까운 한 남자가 바닷바람에 시름을 잊으려는 듯 산책을 나섰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저기 너머의 갈림길에 한 아이가 어슴푸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가가니 하나가 아닌 둘입니다. 젖먹이 동생과 이를 안고서 울먹울먹 엄마를 부르짖는 7살 여자아이. 측은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가까이 다가선 남자는 일단 눈높이를 맞추어 아이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는 무슨 연유로 그러고 섰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는 짝을 잃은 새와 같았죠. 쌀독은 벌써 바닥이 났어요. 사흘인가를 밥을 짓지를 못했고요. 엄마는 저를 붙들고는 두 볼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우셨어요. 마침 배고픈 동생도 젖을 달라며 울었죠. 그런데 어쩌죠? 아마도 엄마 젖은 벌써 말라버렸을걸요? 그러던 엄마가 웬일인지 오늘 동생을 업고는 제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서셨어요. 이내 이웃 동네로 가서 동양밥도 얻어주셨고요. 객가 시장에도 데려가셔서는 맛있는 엿도 사주셨어요. 맛있게 먹은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려나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산기슭 어딘가에서 낮잠을 자고 가자 하셨어요. 동생은 사슴 새끼처럼 엄마 품에 안긴 채 이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곁에 누웠던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다 어느새 죽은 듯 잠이 들었죠. 그런데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잠에서 깨어보니 엄마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요. 분명 어딘가에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동생을 안으며 끌며 여기 길가에까지 내려왔어요. 엄마를 찾으려고요. 약간의 윤색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위의 이야기는 목격자가 직접 남겨놓은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기를, 그리하여 소란 끝에 무사히 이들이 다시 만났기를, 아마도 이런 심정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보고 들은 바를 담담히 전한 목격자의 글에는 아쉽게도 아이들이 제 어미를 만났다는 내용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대신 목격자는 부부간의 사랑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애도 기대할 수 없는 당시에 무너진 인륜을 개탄했습니다. 그런데 예민했던 그는 이 상황을 이들 가족이 자초한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새삼스레 목격한 현장에서 시대의 아픔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끝내는 다음의 통렬한 질책 속에 이 고뇌를 담았습니다. 옛날 내가 신표를 들고 암행하던 때 그 해가 갑인년이었네. 왕께서는 버려진 고아를 보살펴 신음하지 않게 하라 하시면서 모든 고을의 목민과는 감히 그 분부를 어기지 말라 라고 명하셨건만. 네, 이제 이 목격담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사연의 시공은 215여 년 전인 1809년의 어느 날 전라남도 강진의 어느 길가입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하고 기록했던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의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고 2012년에는 루소, 드뷔시, 헤르만 헤세 등의 세계적 문호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었던, 그래서 어디선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네, 늦었지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목민심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부산대학교 사학과의 윤석호입니다.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는 삼정의 문란이라 불릴 정도로 수치체제에 많은 폐단이 노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09년에는 큰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의 고충이 대단했습니다. 이는 조선 농업의 중심지인 호남, 그 중에서도 비옥하고 넓은 농지를 가진 강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생사의 경계에 선 참담한 사례들이 정약용의 글에 다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본관이 전라도의 고을인 나주이긴 했지만 나고 자란 곳은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이었습니다. 심지어 관직에 들어선 이후 지방관에 임명된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때에도 그는 강진의 땅을 밟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때 강진에 있었던 것일까요? 남인의 학풍에 속한 그의 집안은 고고조부 위로 8대가 연속으로 홍문관 관원에 임명될 정도로 학문이 건실했습니다. 한편 외가인 해남윤 씨도 호남의 명문 남인 가문으로서 고산 윤선도와 공제 윤두서 등과 같이 문예에 뛰어난 학자들을 대거 배출했습니다. 부친 정재원은 첫째 부인인 의령남 씨와 사별한 뒤에 해남 윤 씨와 재혼했는데요. 정약용은 이들 슬하의 3남 1녀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는 성호 이익을 사숙하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이어 22세에는 진사시와 생원시에, 28세에는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요직을 거쳤고 배다리와 거중기, 농로 등을 개선 및 고안해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갑인년에 신표를 받들고 암행했다 라던 그의 회상도 바로 정조의 어명으로 1794년 경기 북부의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시절입니다. 그의 나이와 경력을 감안하면 정약용에 대한 정조의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가늠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발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뛰어난 자질과 부단한 노력, 거기에 정조의 두터운 신임까지 관직의 길이 탄탄하게 펼쳐질 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서교, 즉 천주교는 그와 그의 집안에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서교 신자 가운데 핵심 인물들이 정약용의 일가에 대거 포진해 있었고 점차 거세지던 조정의 박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형수의 남동생이자 다산 형제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했던 광암 이벽이었습니다. 그는 정약용의 매형인 만천 이승훈에게 청나라로 건너가서 세례를 받아오도록 제안했을 정도로 신앙이 깊었고 포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은 무관으로서 명성을 쌓았던 그의 집안에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사적인 반대에 직면하여 고뇌하다가 일찍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뒤 본격화된 신유년의 박해 동안 정약용은 그야말로 가족이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스승인 금대 이가환, 매형인 이승훈, 둘째 형인 서남 정약종, 조카 사위인 비원 황사영 등이 주요 사건들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그와 셋째 형 소남 정약전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각각 장기와 신지도를 거쳐서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이 죽고 찢어져 버린, 그리고 요행이 부지한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도 모르는 절망 속에서 정약용은 강진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정약용이 도착하기 전 강진에서는 그의 외가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문초를 받았습니다. 사상 검증이자 내통의 위험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흉흉한 분위기에서 도착한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줄 속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유배 초기 자신의 거처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던 정약용의 회상은 사실 국가가 조장한 공포에 왜곡된 일면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냉대와 고독에 정약용이 압도당하고 말았다면 오늘날의 우리가 그를 떠올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유배를 통해 학문할 겨를을 얻었다 하며 인식을 전환해냈습니다. 그리고 강진에서의 18년 동안 다방면에 걸쳐서 500권이 넘는 저술을 이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산학단이라 평가되기도 하는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그의 지난한 학술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강진을 창으로 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현실을 정밀하게 진단했으며 그 패단을 통렬히 고발했고 민초의 고단한 삶을 헤아렸으며 이를 타개할 다채로운 개혁안을 국가 체제의 규모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1표 2서로 알려진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가 그 결과물입니다. 체계적인 학습 방법, 학술의 규모, 저술의 방대함,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과 의지, 능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내기에 바쁜 오늘날에 더욱더 눈이 가는 다산의 면모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서 저술에 대한 그의 애절한 집착을 보게 됩니다. 안경이 없으면 글이 보이지 않았던, 복사뼈가 부서져서 더는 앉기 힘든 지경임에도 그칠 줄 몰랐던, 마치 자기 학대로 보이기까지 하는 저술에 대한 몰입과 매진입니다. 바로 그 절박함의 일면은 목민심서의 자서에서 담담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기르는 것을 목이라고 한 것은 성현이 남기신 뜻이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그 반이요, 반은 목민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 말도 없어져서 그 도도 점점 어두워졌다. 요즘의 지방관이란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 즉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들어 줄을 지어 구렁텅이에 떨어져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 지방관이란 자들은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을 찌우고 있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심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정약용은 성현의 글과 이상적인 시대의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목민이 백성을 잘 살도록 길러내는 일임을 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곤궁과 죽음에 내몰리는 것도 모른 채 이익에 눈이 멀어 탐욕을 채우는 현실의 목민관을 대비시켰습니다. 그의 말처럼 참으로 시대의 슬프디 슬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배 죄인이었던 정약용은 이와 같은 현실의 패단에 직접 손을 쓸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이들이 해내지 못하는, 또한 죄인이라는 처지에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올바르게 목민할 방안을
저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목민심서라는 책의 제목을 보니 정약용이 담은 뜻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현실 정치의 장애는 더는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 현장의 폐단을 누구보다 정밀하게 진단해서 그 대책을 처방했던 책. 그래서 진정한 목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써낸 책.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인 것입니다.